단 10줄짜리 시 한 편이 어떻게 한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작품은 바로 고대 한국의 걸작, 찬기파란가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대체 어떻게 시 한 편에 한 사람의 모든 것, 그 영웅적인 정신의 정수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오래된 시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 구절 잠시만 기억해두세요. 이 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인데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이 한 문장 안에 시 전체를 꿰뚫이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시가 기파랑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그려내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아주 재밌는 점이 뭐냐면 작가인 충담사가 기파랑은 용감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설명하질 않아요. 대신에 자연에서 가져온 여러 이미지들을 가지고 뭐랄까 한 폭의 초상화를 그려냅니다. 그 첫 번째 상징이 바로 달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달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우러러보게 되고 숭고한 느낌이 들죠?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달은 바로 모든 사람이 우러러봤던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달이 그의 높은 인품을 보여줬다면 두 번째 상징인 냇물은 그의 내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상상해보세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맑은 냇물. 그게 바로 기파랑의 티 없이 깨끗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맑은 냇물 속에 뭐가 있죠? 바로 조약돌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상징이에요. 조약돌, 겉은 물에 깎여서 매끄럽고 둥글둥글 하잖아요. 하지만 그 본질은 아주 단단한 돌이죠. 이게 바로 겉으로는 원만하지만 속은 굳세고 강직했던 기파랑의 성품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장치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시의 클라이맥스, 가장 중요한 상징이 등장합니다. 바로 잣나무예요. 추운 겨울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어도 홀로 푸르름을 잃지 않은 나무죠. 이 잣나무는 바로 어떤 시련, 그러니까 눈이나 서리 같은 역경에도 절대 굴하지 않았던 기파랑의 높은 기상과 굳은 절개를 상징하는 이 시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의 내용, 즉 상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렌즈를 좀 바꿔서 이 시가 담긴 그릇, 바로 형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찬기파랑가는 신라시대에만 있었던 아주 독특한 형식, 향가로 쓰여졌거든요. 네, 찬기파랑가는 보시는 것처럼 딱 10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19채 향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라시대에는 한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한자의 소리나 뜻을 빌려와서 썼단 말이죠. 이게 엄청 복잡한 방식인데 바로 이 점 때문에 나중에 이 시를 두고 엄청난 해석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 10줄이 그냥 막 쓰인 게 아니에요. 일종의 공식이 있습니다. 처음 몇 줄에서 딱 질문을 던지거나 상황을 제시하고 중간 4줄에서 그 이야기를 발전시키고 마지막 2줄, 특히 9번째 줄은 보통 아하 같은 감탄사로 시작하면서 감정을 폭발시키죠. 정말 잘 짜인 건축물 같지 않나요? 이 시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시의 상징과 형식,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이 시가 품고 있는 가장 큰 미스테리 속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혹시 이 시가 딱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로 읽힐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학자들 사이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어진 논쟁인데요. 이걸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이 시는 시인이 달을 보면서 말을 거는 대화일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서 생각에 잠겨 읊조리는 독백일까요? 바로 이 표가 그 엄청난 논쟁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양주동 박사님과 김한진 교수님, 두 거두의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예를 들어 달을 볼까요? 양주동 박사님은 지금 시인이 하늘의 달을 보면서 말을 거는 일종의 대화 상황으로 봤어요. 그런데 김한진 교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달은 이미 져버렸고 시인이 그냥 기억 속의 달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하는 독백이라는 겁니다.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선 기파랑의 맑은 정신을 상징하는 푸른 냇물인데 다른 쪽에선 시인이 그냥 서 있는 모래사장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되어버려요. 정말 신기하죠? 고대 문자를 어떻게 해독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이 달라도 두 분의 해석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 바로 이 대립구도예요. 한쪽에는 시련과 역경을 상징하는 설이나 눈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꼿꼿이 서 있는 잣나무 가지가 있죠. 이 선명한 대비, 이것이야말로 기파랑의 꺾이지 않는 정신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하나로 모아서 찬기파랑가가 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불멸의 걸작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왜 그렇게 대단한지 그 이유를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직접 말하지 않고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한 그 정교한 상징성. 둘째, 옛날 시답지 않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독창적인 분위기. 셋째, 아까 봤던 것처럼 완벽하게 짜인 3단 구성의 구조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 깊이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풍부함.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걸작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시의 마지막 구절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하, 잣나무 가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이건 단순히 기파랑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칭찬을 넘어서서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위대한 인간 정신, 그 자체에 대한 영원한 찬가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이 시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과연 지금처럼 매력적일까요? 어쩌면 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야말로 우리가 1000년이 넘도록 이 시를 계속 들여다보고 사랑하게 만드는 진짜 힘이 아닐까요?